반갑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가 아주 여러 가지를 어색하게 만드네요. 그죠? 예. 여기를 꽉 채우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영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오시라 소리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몇몇 분 연락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도 있고 감사드리고 한길서림 김상균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제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유튜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동영상 지금 강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장소가 바로 한길서림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쓰고 장소를 누르고 그러고 해야지 영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의 명소로서 한길서림을 먼저 좀 홍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여기는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한길서림입니다. 영광에서 거의 유일한 그죠 다양한 책을 구비하고 있는 서점입니다. 오랫동안 영광군의 명소로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준 그런 곳이고요. 지금 새로 2층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자리는 이쪽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2층에다가 북카페 비슷하게 지금 예쁘게 하나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제가 최근에 낸 사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책 관계대에 있어서 강연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흔쾌히 장소를 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책 가운데에서 사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에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검찰들의 행태들 이거하고 옛날 2000년 전에 사법부하고 검찰하고 해당되는 이 관리들의 행태하고가 얼마나 닮아 있을까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단히 재미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은 역사의 기시감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데자뷰라고 하죠. 그죠? 어디서 본 적도 없고 겪은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걸 기시감이죠. 이미 어디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게 기시감이고 영화에서는 데자뷰라고 합니다. 실제로 데자뷰라고 하는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서양 영화 가운데,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에서. 그리고 영화의 한 기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시감이라고 하는, 역사의 데자뷰라고 하는 제목으로 2000년 전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를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찰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검찰들이 하고 있는 짓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시감을 가지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역사 공부를 하면서 사마천이라는 정말 위대한 역사가를 만나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식민사관을 비롯해가지고 소위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국주의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양이 식민지 개척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에다가 이식시킨 역사관이 제국주의 사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랑케라고 하는 학자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실증주의 사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기록이 없는 건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 건 말하지 말라. 기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승자의 역사에 남아있는 사료는 거의 대부분 다가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승자가 만들어 놓은 기록, 써놓은 기록,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의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에다가 이식시키기 가장 좋은 사관이 바로 이 제국주의 사관, 실증주의 사관이고, 요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개발한 것이 일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사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 기록이나 역사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은 저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저 그런 사료나 뒤지고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자기 주장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2000여 년 전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료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팩트, 우리는 전부 다 역사 기록들이 팩트로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겨놓은 기록과 사료를 의심하지 않는 역사가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 역사 공부의 정신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바로 사마천한테 배웠습니다. 사마천은 황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소위 공식 기록들, 이제 중국 사람들 이걸 당안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역사 공부하면서 가장 금기사항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뭐였냐면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뭔 상상력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역사 시간에 선생님한테 뭐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야 임마 그냥 외워 라든지, 선생님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야 임마 역사의 가정이란 없어, 늘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증주의 사관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식민사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에 의심을 품어야지 정당한 거죠. 왜? 남겨져 있는 기록을 그대로 믿느니 차라리 책을 안 보는 게 낫죠. 책에 나와 있는 사실을 다 믿느니 책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건 맹목적인 독서나 맹목적인 학술 연구는 죽은 공부고 죽은 학문이거든요. 모든 학문들이 다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식민사관 청산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식민사관을 조선에다가 이식시키고 확충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잖아요.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 서울대학을 없애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완전히 식민주의 색채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국사학과를 만들어서 들어간 교수가 바로 일본 역사학자들한테 공부를 하고 조선사 편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켰던 조선사 편수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철저하게 식민사관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민사관이 그대로 뿌리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승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계는, 특히 국사학계는 식민잔재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제야사학자들하고 뭐 강단사학자들이 싸운다든지 이런 거죠. 아무튼 이거는 뭐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모든 걸 떠나서 사마천이라는 역사가는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 자체에 의심을 품고, 합리적 의심을 품고, 이 의심을 통해 가지고 팩트가 아닌 트루스를, 진실을 찾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해도 좋고, 저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왜 역사가가 상상하면 왜 안 됩니까? 그죠?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무리 주변에 있는 다른 기록들하고 전부 다 대비해서 비교를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의심해야 되죠. 그죠? 의문을 품어야 되고, 물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증거들을, 다른 자료들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고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 의심을 통한 또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가정도 필요합니다. 사마천이 그걸 했다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신은 1등 공실입니다. 한신이 없었으면 유방은 항우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를 산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항우, 그 다음에 유방, 한신. 한신의 참모는 한신에게 천하 산분하라고 충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한신은 그걸 못합니다. 왜? 유방이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고, 한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입을 거를 나한테 주고
자기 먹을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걸 배신할 수 없다 해서 이제 한신은 유방을 배신을 못합니다. 그 대신 한신은 끊임없이 인정 욕구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유방이 인정해주기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 그러면 한신이 한 말입니다. 한신이 유방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유방이 장난 삼아서 재미있으라고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면은 내가 너 같은 장수라면은 쫄병을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폐하는 10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기분 나빠진 유방이 한신에게 야 그러는 너는 임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는요 다다익선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유방이 기분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잘났네요 왜 내 밑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제서야 비로소 한신이 아차 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해서 폐하는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선장장이라고 합니다.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라고. 그 장수 위에 장수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다익선 네 글자 뒤에는 토사구팽이 어른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등 공신에다가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 이건 누가 경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방의 심기를 헤아린 공신들이 누군가가 한신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밀고를 하니까 잡아다가 결국은 삼족을 없애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결말로 한신이 죽습니다. 처형당하고 삼족이 다 멸했단 말이죠. 사마천은 한신이 모반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왜? 그 당시 한신은 장안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른 게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공식 기록에는 한신이 모반죄로 삼족이 멸했다고 돼 있으니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록들과 다른 공신들의 기록들과 한신 고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유방은. 그래서 고향에 남아있는 다른 이야기들 기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뤄봐가지고 한신 일대기를 젊은 날 1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를 다양한 고사성어로 구성을 합니다. 한 30여 개 아주 유명한 명고사성어들이 회오무 열전이라고 하는 한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빵 부스러기 이야기 있죠. 그죠? 집을 찾아오잖아. 빵 부스러기가 자기가 흘려놓은 거. 꼭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일수 빵 부스러기에다 비유한다고. 사마천이 흘려놓은 빵 부스러기를 잘 찾아가다 보면은 집에 가요. 집에 도착하듯이 한신이 반역을 꾀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한신 죽으면은 뭔가 의문이 있구나라는 걸 저절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역사가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사기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 관계되어 있는 너무너무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데자뷰, 기시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기록들이 또 그런 행태들이나 그런 고사들이 곳곳에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생동감 넘치죠. 왜? 사마천의 사기는요,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마천 사기는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다. 그러니까 문사가 통섭되어 있는 거의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한 책입니다. 역사책을 재미있게 썼다는 얘기죠. 문학적인 필치로. 그래서 사기가 재미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2000년 동안 필독서로 꼽히고 있고 베스트셀러로 스테디셀러 2000년 동안 스테디셀러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단순하게 역사관은 팩트만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역사가의 일단 자세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와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는 이제 기억이다. 특히 지식이 해방되어 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학교 무용론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제 생각과 그 다음에 연구 같은 것들이 아마 행해지리라고 봅니다.
학교에 무용론이 나오게 된 것은 뭐 여기 저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저는 학교 무용론을 얘기해왔던 사람입니다. 지식이 해방된 시대이니까 이제는 그 지식을 한층 더 심화시켜서 학생들에게 또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통찰력과 지혜의 단계로 한 단계 승화시켜주지 않는 교사들은 이제는 학교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교사로서의 역할 자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가 좀 빨리 당겼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최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옛날에는 글을 써가지고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게 역사를 연구하는 사료로 활용이 됐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위치 추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들 이동 경로 차단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수사에도 활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범죄인 추적할 때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안면 인식 기술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중국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이제 안면 기술이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중국은 이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축구장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전부 다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지명 수배받고 있는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내요, 지금요. 엄청나게 잡아냅니다, 지금. 제가 가가지고 안면 인식 그 프로그램 앞에 딱 섰더니요, 정확하게 나이 맞추고요, 기가 막히게. 제 정보는, 데이터는 이제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 뭐 식별은 금방 하겠지만은,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다니까 한 살도 안 틀리고 맞춰내는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나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저는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영상이 기억하는 것이고 목소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이걸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걸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지성 시대에 수시로 기억이 역사를 소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딱 불거지면은 이제는 그 이슈에 맞는 것들을, 집단 기억들을 소환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료를 차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 만들고 그걸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역사가의 역할들이 점점 더 옛날의 방식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새로운 방식의 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기득권층들이나 권력자들이 자꾸 그 사건을 덮으려고 이제 묻은 애를 써왔지 않습니까?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덮었습니다. 근데 집단 지성 시대에 집단들의 기억이 역사를 소환하듯이 역사의 법정에는 이제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2000년 전에 정치 검찰들의 행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런 남아있는 팩트, 그 다음에 사마천이 기록하고자 했던 이들을 2000년 전에 관료들의, 특히 입법과 사법과 그 다음에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같이 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판결하는 모든 것들을 사법관들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요거 뭉뚱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책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요, 법 집행하는 관리들의 기록을 4편을 남겨놨습니다. 무려 4편입니다. 130편 가운데에서 4편을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놓은 아주 특별한 기록들을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는 순리 열전이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봉사했던 관리들,
그 이치에 따라서 정도에 맞게 법 집행을 했던 순리열전이라고 하는 관리들의 기록을 하나 남겨놨고요. 또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청렴결백하게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했던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급암과 장탕이라고 하는 급정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암과 장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홍리열전이 있습니다. 홍리.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관리들이 전부 다 이 홍리에 해당됩니다. 가혹한 관리들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검찰 얘기하고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뭘 집어넣었냐 그러면 유림열전이라는 아주 재미난 한 편을 집어넣었어요. 유림은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유림이에요. 해필이면 다 관리들인데 순리, 홍리, 그 다음에 급암, 장탕 전부 다 법집행 관리들인데 왜 해필이면 유림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수수께끼였습니다. 사마천 사기 연구가 깊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잘못 들어간 거다. 이게 순서가 이게 다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 관리들의 대열에는 들어갈 기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왔냐 그러면 제3의 유형의 관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순리들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뤘던 홍리들이 있고 요 중간에 행태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복지부동. 일을 안 하는 관리들이. 황제 눈치만 보면서 일을 안 하고 황제 비위만 맞추는 관리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다 유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꼬는 겁니다. 조롱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서 네 편의 기록을 관리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홍리열전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순리열전에 나오는 2600년 전에 진나라의 법집행관이었던 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죽은 사람이 억울함이 밝혀지자 이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랬더니 진나라 문공이 이리를 사법관에 임명한 임금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잘못이다. 너를 내가 임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만 잊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은 소관부처의 장관으로서 일찍이 화급 관리에게 직위를 양보하지도 않았고 받은 녹봉이 많지만 부하들에게 그 이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인명을 죽여놓고 그 죄를 부하 관리들에게 떠넘긴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임금이 살려주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에게는 사건을 판결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는 법률 조항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형벌을 잘못 판결하면 그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사형을 잘못 판결했으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신이 사소하고 은밀한 속사정까지 그 의혹을 잘 풀어가지고 제대로 판결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를 법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죄상을 듣고 제가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는 스스로 자살합니다. 2600년 전에 이런 사법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관들이 과거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잘못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람 죽게 한 게 어디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판결 잘못 내려놓고 사고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판사 출신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소도 잘못 기소해놓고도 사고하는 검찰을 못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사마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순리열전을 앞세워 놓고 이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준 다음에 이제 홍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가혹한 관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하고 노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백성들은 정치와 법령 그리고 백성들을 정치와 법 그리고 형벌로만 이끌고 단속하면은 백성들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도덕으로 이끌고 예로 단속하면 부끄러움을 느껴 바르게 될 것이다. 꼭 법 가지고 엄하게 가혹하게 백성들을
처벌하려고만 하면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도덕과 교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공자님 이야기고요. 노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상한 덕을 지는 자는 스스로 덕이 있다고 뻐기지 않는다. 그래서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찮은 덕을 지닌 자는 그 덕마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진실된 덕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령이 치밀해질수록 도적은 그만큼 많아지는 법이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법이 아주 조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적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 법령이 치밀해질수록 그 치밀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도적들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더욱더 강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법만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도덕적 교화가 꼭 예의 염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2600년 전에 선각자들은 다 느꼈다는 거죠.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령이란 정치적 도구이지만 정치의 맑음과 탁함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제도는 못 된다. 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정치적 도구이긴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정치가 맑게 가거나 흐리게 가는 그것 자체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제도가 못 된다는 얘기죠.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한나라 유방을 예를 듭니다.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은 가혹한 정치를 벌이고 너그러운 통치를 실행했다. 간교함을 억누르고 중화함을 제창하여 배를 삼키고도 남을 만한 큰 고기조차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법망을 느슨하게 했다. 하지만 그 결과 관리의 치적이 실수 없이 더 좋아졌고 백성들은 편안하고 즐거웠다. 이렇게 볼 때 나라의 안정은 도덕의 힘에 있는 것이지 명확한 법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옛날에 천하의 법망은 일찍이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었으나 간사함과 거짓을 일삼던 자들이 싹트게 되었다. 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엄중해지자 관리들과 백성들이 서로를 속이고 나라의 정치는 부진해졌다. 나라의 정치는 통치자의 관대함과 후덕함에 달려있는 것이지 엄혹한 법령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게 법의 한계점을 2100년 전에 사마천이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박한 본성을 버리고 강교하게 속임수나 쓰는 백성들로 변하여 죄를 범하고 법을 우롱하니 착한 사람으로 교화시킬 수 없어 모든 것을 오로지 엄격한 형벌로만 다스려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홍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홍리들 10여 명에 관한 법 집행 행태들을 이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사마천이.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스타일들이, 행태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몇 사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도라고 하는 문제 경제 때 직언으로 아주 유명해진 홍리가 있었습니다. 대신들을 황제 면전에서 꾸짖을 만큼 이 사람 아주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상림원이라는 건 이제 황제들의 놀이터입니다. 사냥도 하고 이런 데예요. 상림원으로 이제 놀러를 갔는데 후궁이, 가희라고 하는 후궁이 오줌이 마려가지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이 후궁의 뒤를 쫓아가는 거야. 그래 이제 후궁이 멧돼지한테 들이받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질도한테 가서 막으라고 하니까 질도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때 황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멧돼지를 막으려고 하니까 질도가 황제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후궁은 얼마든지 다시 드릴 수 있지만은 폐하가 다치면 나라 꼴이 뭐가 되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다행히 멧돼지가 도망치는 바람에 후궁이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은 태우가 너무너무 질도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태우의 눈에 들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용감하게 기계 있게 청렴결백하게 이 사람은 법을 집행합니다. 사적인 청탁은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붙인 별명이 참매, 이제 한자로는 창응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그죠? 아주 참독수리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 대단히 훌륭한 홍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각박해. 청렴결백하고 사적인 청탁도 전부 다 배제할 만큼 청렴한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나치게 각박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한나라 무제 때 태자가
류영이라고 하는 태자가 폐위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광왕으로 이제 강등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임광왕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장안으로 소환돼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 임광왕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필기구를 좀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질도가 필기구를 안 줘요. 종이하고 붓을 주질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각박해요. 그렇게 해서 외척 가운데 두영이라는 사람이 필기구를 주니까 거기다가 자기 심경을 쓰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태자가, 폐위된 태자가. 이것 때문에 두태우한테 눈밖에 나가지고 결국은 두태우에 의해 가지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일생을 마감한 질도라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이 사람 무덤을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산서성에 이제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제 유튜브 이제 그 편집해가지고 올릴 때는 이 사진들 다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홍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단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상관도 기어코 속이고 깔봅니다. 상관은. 그리고는 자기가 상관이 됐을 때는 부하들을 완전히 짐짝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아주 각박한 사람이죠. 뭐든지 나는 저 사람한테 이겨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고, 상관일 때는 부하들을 막 다뤘어요. 그리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위세 부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위세 부리기는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딱 거기죠. 그죠? 이게 사법고시를 통해서 일찍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가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공부를 안 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사법부나 검찰들은 제일 필요한 공부가 뭐냐면 인성교육입니다. 이렇게 인문학적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법의 경계와 한계,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인문학적 성찰을 하고 느끼고 해야지 백성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판결 때문에 얼마나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계란 한 판 훔친 사람 1년 8개월 검찰이 구형 때렸죠. 그런데 그 성착취 동영상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름이 뭐였나요? 그 놈이 최근에 풀려난 놈 있잖아요. 미국에서 범죄 인도 조약에 이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거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이게 아동 성착취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운영했던 놈입니다. 이놈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예. 요게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이게 그 영상들이 배포가 되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그걸로 잡힌 사람, 영국에서 그거 보다가 잡힌 사람 몇 년 받은 자 25년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최소 8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감찰 5년. 근데 이놈이 그 주범이 1년 8개월 받고 끝났어요. 다 살았어요. 미국으로 이제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국으로 이송을 시켰으면 미국이 아마 종신형 받았을걸요, 아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사법관들이나 검찰들이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 방향이 가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자기네들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자기들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위세만 부리기 좋아하죠.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검찰개혁이 되고 나면은 다음으로는 아마 사법부 개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이 영성이라는 자는 교활하고 잔인하고 위세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법 집행에 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질도를 많이 본받았지만은 청렴하고는 또 거리가 먼 놈이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질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외척들하고 척을 져가지고 스스로 목에 칼을 차고 처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형틀을 지가 풀고 석방 문서를 조작을 해가지고요. 문서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벼슬 해가지고 고관이 못 되고 장사해서 1000만금 부자가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남하고 견줄 수 있겠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경작지를 어마어마하게 넓은 경작지를 사가지고 농민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고용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천만금의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리고는 노비 수천 명을 거느릴 만큼 위세를 부립니다. 특히 이 자는 뭐하냐 그러면 관리들의 비리를 파헤쳐가지고 관리들이 자기 자신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사나운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영성하고는 부딪히지 마라 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대단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양류라고 하는 사람을 사마천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 경제, 무제 세 황제를 섬긴 홍리인데 일단 포악하고요, 잔혹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법집행은요, 아주 재미나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죽을 죄를 지어도 법을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살려주고, 내가 미워하는 자는 기어코 법조항을 왜곡시켜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요거 주양류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 놈이 한 놈 더 있었는데 바로 사마안이라는 자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살짝 끼워 넣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인간이 대단한 인간이었냐면 옆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동군이라고 하는 군에서 도위라고 하는 벼슬을 지내면서 태수였던 승도공 신도라는 사람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신도는 나는 억울하다 해서 자살을 해버리고, 주양류는 목이 잘려가지고 저작거리에서 기시를 당합니다. 기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조리 돌리는 거죠. 목을 자른 다음에 목을 장대에 끼워가지고 저작거리에서 이놈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리는 거를 기시라고 합니다. 시장 바닥에다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시시는 그 조우라고 하는 홍리는요, 청렴하긴 했지만은 법집행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해서 악명을 떨쳤는데, 이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장탕과도 처음에 소개했던 장탕이라는 홍리와 더불어서 악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섭니다. 악법. 역대로 중국 역사 보면 악법들이 많았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악법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악법 가운데서 악법은 뭐냐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수군거리게만 해도 처벌했던 그런 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시황 때 악법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은 못하고 눈빛으로 마음을 교환했다라고 하는 도로이목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도로는 길을 가다가 이목, 눈으로 서로 생각을 교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악법들, 별의별 악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한나라 때 이 홍리들은 상호 고발하는 법, 그러니까 관리들끼리도 서로 고발하게 해요.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산신고법, 상인들의 이권을 빼앗기 위해서 정확하게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버리는 아주 악법들을 많이, 그 다음에 연좌제법, 이런 것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악법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조우라는 인물이고요. 장탕이라는 인물은 홍리 열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 3분의 1 가까이 비중을 차지할 만큼 대단히 자세하게 사마천이 남기고 있는데요. 가장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 어린 날 이 장탕의 모습을 사마천이 묘사를 하는데, 홍리들이 어떤 인간이었는가라는 것을 이 장탕의 어린 날의 묘사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어린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면서 집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쥐새끼 한 마리가 고기를 훔쳐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장탕이 키오코 쥐새끼를 찾아요.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쥐새끼를 잡아가지고 쥐새끼를 집 안에다가 넣어놓고 고기는 회수하고 뭘 하냐 그러면은 판결문을 작성을 합니다. 쥐새끼를 대상으로 집안에 있는 고기를 훔쳐 먹었고 어쩌저쩌 해서 판결문을 쭉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패대기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또 기록으로 남겨, 자기가 했던 짓을 조서를 다 남기, 판결문까지 다 남겨.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는 야, 이놈이 이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사법관이 됐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그 어린 날 일화가 남겨 있는데요. 특징은 뭐냐 그러면 외척을 비롯해 가지고 권세가들하고 결탁을 하는, 권력가들하고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 잔꾀로 상대편을 통제하기를 좋아했고 상인들하고 또 결탁을 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 그 검찰 가운데에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결탁해가지고 주식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놈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슬이 높아지자 유명한 사대부들하고 또 놉니다. 그 사람들을 좋아해서 노는 게 아니고 자기 명성을 위해서 당대에 내놓으라는 인물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그죠? 또 황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죄를 모셨는데 무죄가 유가에 굉장히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작성을 할 때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좋은 말을 따가지고 그 판결문하고 맞춰. 그래가지고 황제의 환심을 사는 거죠. 황제가 칭찬하면 그건 또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판례로 남겨놓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장탕입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도 굉장히 잘합니다. 부하들을 늘 추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하들을 좋아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부하들의 인심을 통해 가지고 인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올라가려고 부하들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 점은 칭찬해주고 과실은 자기가 엄호해줍니다. 부하들이 잘못하면. 요즘 누구하고 비슷하죠, 그죠? 부하들이 잘못하면 기어코 그걸 지키려고 지금 별의별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다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루돼 있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형태들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스캔들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져 보입니다.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황제의 심기를 헤아려 가지고요. 너그러운 판관하고 냉혹한 판관을 골라서 배치합니다. 즉 황제가 얘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너그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관을 배치를 해가지고 황제의 마음에 들게끔 형량을 낮춘다든지 용서를 해준다 이렇게 가고, 황제가 이거 좀 세게 이놈은 좀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주 가혹한 판관을 붙여가지고 판결을 아주 세게 내리게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간은 악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재산신고법 같은 악법을 많이 만들어냈고 법률 조문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적용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적으로 가까운 부하들을 불법으로 비호하려다가 근데 똑같죠. 그죠? 사적으로 가까운 자기 부하를 불법으로 비호하려다가 주변 인물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끝까지 주변 인물들이 장탕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살합니다. 예. 우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물론 이 사람은 사세 이 재산 부정 축제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청렴하게 살았다라는 건 밝혀졌습니다. 장탕 무덤도 제가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서안에 가니까 장안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안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의종이라고 하는 홍리는요, 언쟁과 관용을 베풀지 않는 아주 엄하고 가혹한 법집행으로 유명하고요. 누군가가 범죄 혐의를 잡았다 그러면은 사나운 매가 먹이를 덮치듯이 아주 매섭고 잔혹하게 집행을 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인물도 있고요. 왕온서라고 하는 홍리는요, 젊은 날에는 남의 무덤 파헤치는 도굴로 범법자였는데 벼슬을 하고 난 다음에 장탕을 모셔가지고 어사까지 이제 사법관으로 이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자는 재미난 게 뭐냐면요, 자기 밑에 부하들을 전과자들로 채웁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들로 채워가지고 용감하고, 그죠? 전과자들이 싸납잖아요. 그죠? 이 자들을 전부 다 자기 부하 관리들로 전부 다 채용을 해가지고 얘들로 하여금 범죄자들 찾게 하는 거죠. 그럼 잘 찾죠. 그죠? 예. 자기들이 놀던 물이잖아요. 그죠? 명령을 꺼리거나 피하면은 과거에 저질렀던 죄까지 다 추궁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이고 심지어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아주 냉혹한 자였고요. 또 하나는
투사함을 만들어요. 투사함을 만들어 가지고 범법 사실을 밀고 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이런 게 제일 나쁘죠, 그죠? 그리고 아참으로 권세가와 결탁해 가지고 권세가들하고 놀았고, 권세가 가운데서 힘이 없는 권세가들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노비처럼 취급할 만큼 힘없는 자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의 위세를 빌려 가지고 법 집행을 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들 홍리들의 가장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법조문의 왜곡입니다. 이건 뭐 우리 검찰이나 사법부들이 늘 이거 많이 하죠, 그죠? 법조문을 왜곡시킨다든지 잘못 적용한다든지 멍뚱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공통점이었고요. 권세가 있는 자들은요, 사마천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죄가 산더미처럼 많아서 봐줬다 그래요. 이런 공문을 서슴지 않아 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걸어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할 만큼 악명을 쫓았고요. 사마천은 사형받은 자들의 피가 10여리를 흘렀다 라고 할 만큼 아주 가혹하게 법을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자도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만 부정축제한 게 아니고 자기 부하들까지 직권남용을 통해 가지고 부를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했고, 부하들도 다 부자들이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나중에 결국은 죄지은 부하를 숨기고 비호하고 뇌물을 챙기다가 결국 그게 발각이 돼서 자살로 일생을 마감했고, 자기 동생하고 사돈까지 멸족을 당합니다. 연루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고요. 윤제라고 하는 또 홍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탕을 섬겨가지고 출세했는데요. 이 자는 형 집행에는 귀족과 황제의 친인척도 가리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예의를 차리지 않아가지고 흉악한 관리들도 이 사람을 피하고, 선량한 관리들도 정무를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만큼 이 자가 융통성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양복이라는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양복이라는 자는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고조선을 정벌할 때 장수였어요. 양복, 순치라고 하는 이 두 장수가 고조선 정벌에 나섰던 장수인데, 이 둘이가 서로 공을 다투다가 파면됐습니다. 윤지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그 다음에 감선이라든지 두주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주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체포한 사람이 6만에서 7만 명 정도. 부하들이 체포한 자는 10만 명이 넘었다. 얼마나 가혹하게, 아주 꼼꼼하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 잡아들이는 그런 인물이고, 사마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한 필의 말로 시작해가지고, 원래 출발할 때는 말 한 필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 자손들까지도 수억만에 달하는 재산을 부정축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도, 두주라는 자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11명에 달하는 홍리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요, 그 밖에 한 줄 한 줄로 간략간략하게 다른 홍리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멋대로 사지를 찢었으며 톱으로 목을 잘랐다. 범인을 망치로 쳐서 자백을 강요했고, 제멋대로 백성을 죽였으며 흉악하기가 살모사나 매와 같았다. 범인을 방망이로 구타하다가 뇌물을 바치면 용서해 주었다. 뭐 별의별 형태들의 다 이런 자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런 홍리들의 행태를 어찌 말할 가치가 있겠나마는 그러면서 이 말을 두 번을 반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도구이긴 하지만 정치의 맑음과 탁함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제도나 방법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나라의 안정은 도덕의 힘에 있는 것이지 냉혹한 법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 책 출판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정치 검찰들의 행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들만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과연 이들의 행태하고 오늘날 우리의 사법부, 그 다음에 검찰들의 행태에 비추어 봐가지고 반성할 만한 또는 성찰해 볼 만한 사항들은, 요인들은 없을까라고 하는 거 하나.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체제의 문제인가, 법의 문제인가 라는 부분. 또 하나는 권력의 문제인가, 권력자의 문제인가 라는 의문. 또 하나는 국민들의 수준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우리들 일반 국민들의 법 의식에 관한 인식에 관한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왜 그러면은 2000년 세월을 넘어서도 오늘날에도 이런 2000년 전에 이자들이 법 집행을 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태와 비슷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왜 적사의 기시감이 드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의문 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책을 내면서 간신에 관한 책을 몇 권을 냈거든요. 간신에 관한 책을 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이 홍리들도 전부 다 이 간신들의 유형에 속합니다. 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권세가들과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해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물이 되었든 간에 또 하나는 명예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리사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태의 근원에는 저는 인간의 인생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진단은 결국은 사욕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들이 많았던 가장 중요한 근원을 놓고 따져가 보면은 결국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다. 내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과 제도와 권력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한 결과가 한국 사회 적폐로 지금 이제 현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진단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뭐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다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하고 몸은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마천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쳤을 경우, 이게 통제가 안 됐을 경우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약점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생겨나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다가 권력을 주거나 불을 또 같이 얹어주고 버리면은 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생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뭔가라는 부분을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책을 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부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 강의를 통해서 책을 냈고 했습니다. 뭐 좀 식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인생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까 사마천이 얘기했던 노자나 공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듯이 도덕과 예를 통한 교화를 통한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면은 안 합니다. 실제로 못 저지르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명자가 얘기했던 사단, 그죠? 그 측은지심이라든지 시비지심이라든지 옳고 그른 걸 가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에게 동정심을 품는 측은지심이라든지 이런 사단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나쁜 짓을 저지르지 못하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과적으로 교육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정교육이죠. 그죠? 그리고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식들에게 그 공부한 바를 가정에서 실천해 나가는 가정교육이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제도권에 있어서의 학교 교육의 방식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또 그런 교육 혁신이 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들일수록 인성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여러 개의 브레이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를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제도권 내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같은 데에서 맨 자기네들 선배들 불러가지고 내가 옛날에 검사할 때는, 내가 옛날에 판사할 때는 뭐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인문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나 법관으로 발령받기 전에 한 1년 정도 하나의 연수를
그 연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인문학적인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뭐 하면 더 좋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검찰을 비롯해서 입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소위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인문학적 성찰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를 저는 이번 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사마천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사실은 저거죠. 프랑스 말을 좀 빌려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용어라서 사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책을 하나 내봤습니다. 책에는 이 홍리들, 악덕 검찰들 이야기가 아니라 훌륭한 관리들 이야기로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책이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2000년 전에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그리고 역사의 기시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받고 간단하게 마치고 장소를 옮겨서 좀 더 욕을 해보기로 하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질문이나. 광고를 만약에 재광고를 하신다면 이 대목을 딱 내밀고 이런 대표적인 문구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해주시려고요? 예, 책 광고를 하려면은 만약에 딱 하고 싶은 글구 그죠? 카피? 광고 카피가 있을까? 오늘 이 기념 강연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다. 그 생각을 했어요. 딱 떠오르는 건 그거네요. 그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잘 아시다시피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영국하고 프랑스 전쟁 때 칼레라고 하는 프랑스 시가 하나 영국군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영국군이 그 칼레 시민들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7명인가를 사람을 보내면은 대표 선수를 보내면 그들만 죽이고 끝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7명이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그 노블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칼레 시민들을 모두 살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권력과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통 사람들, 수많은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 고귀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은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마천은 고귀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 오블리주를 다하는 사람들이 노블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고귀한 자리에 있어도 오블리주를 안 하면 그건 고귀한 사람으로 보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에다가 수많은 보통 사람들 열전 70편에다가 별의별 사람들을 다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점쟁이 그 당시에 천시 같은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연예인들 기록까지 다 사마천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자기 철학을 지키면서 평생을 꼿꼿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70편의 열전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필라이터는 오블리주를 다 하는 사람이 노블한 사람입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제 의문도 같은데요. 질문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그 교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공감 가는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연세기 특판 기념입니다.
you.